귀로 듣는 간호조무사 1등 선배가 운영하는 공부 채널 기간조입니다. 이번 영상은 과목별 기출지문 총정리 영상입니다. 기출문제에 자주 나오는 핵심 지문만 추려서 이 영상의 한 과목을 총정리했어요. 피와 땀이 농축된 영상입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하면 최신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귀간조와 함께 합격 가자! 성인간호 기출주문 총정리 160번까지 총정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시작할게요. 1번 일반적인 쇼크의 증상은 모든 기능이 떨어집니다. 혈압, 체온 떨어져요. 중심 정맥압, 심장에서 피를 쭉 짜주는 힘이 떨어진다. 순환이 안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심계 항진이 온다. 내가 들어도 내 심장 소리가 너무 쿵탁쿵탁 불규칙하고 크게 뛴다, 이 말이에요. 호흡과 맥박이 빨라진다. 호흡이 빨라지거나 맥박이 빨라진다는 것은 몸에 어떤 이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쇼크일 수도 있고요. 질병일 수도 있어요. 호흡과 맥박이 빨라진다.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서 매번 나오는 문제 하나만 찍어달라 하면 이 쇼크 문제를 찝어드리도록 할게요. 다량의 구토 후 차고 축축한 피부, 전형적인 쇼크의 증상이죠. 차고 축축한 피부, 청색증, 빈호흡, 저혈압, 가장 먼저 다리를 올려준다. 왜 다리를 올려줄까요? 중심 정맥압이 떨어져 있어서 심장에서 지금 피를 쭉 짜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말초까지, 손끝 발끝까지 지금 피가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안 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압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피를 모아주는 겁니다. 이 심장 쪽으로 피를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들어 올려준다. 쇼크 환자의 1순위는 그래서 다리를 올린다. 의식이 없는 환자, 쇼크가 아니죠. 의식 없는 환자는 쇼크 때문에 의식이 없을 수도 있지만 다른 질환이나 질병 때문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리를 무조건 올려주는 게 아니라 일단 기도 유지, 기도 확보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여러분? 쇼크가 왔어, 의식이 없어. 무조건 입으로 뭘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제대로 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폐로 들어가. 흡인성 폐렴이 온다. 기도가 막힌다. 질식할 수 있다. 절대 의식이 없거나 의식이 가물가물한 사람에게 입에다 뭘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에요. 아셨죠? 쇼크 시 국소적 부분적인 찜질은 삼가하고 전체적인 보온에 힘써라. 핫팩 대준다거나 전기장판 대준다거나 의식이 없는 사람한테는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안 좋다. 오히려 그냥 담요를 덮어주거나 실내 온도를 높여서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쇼크의 증상을 열거합니다. 혈압이 떨어졌다, 체온이 떨어졌다, 중심 정맥압이 떨어졌다, 차고 축축한 피부이다, 빈호흡, 저혈압이다. 이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뭘까? 그러면 우리는 다리를 올려준다. 이것을 답으로 하셔야 돼요. 또는 이 그림, 트렌달렌버그 포지션, 이 체위를 고르셔야 됩니다. 기도 유지가 먼저가 아니에요. 쇼크는 무조건 다리를 올려준다. 왜? 중심 정맥압을 올려주기 위해서 순환이 부전해서 쇼크가 오기 때문에 순환을 일단 해주기 위해서 다리를 올려준다. 3번 아나필락틱 쇼크, 아나필락시스 과민 예방을 위해서 약물 주사 전에 피 내주사 ID로 스킨 테스트를 한다. 우리 병원에서 항생제 이거 맞아도 되는지 테스트 하잖아요. 그게 바로 피 내주사입니다. 아나필락틱 쇼크를 방지하고 알레르기 반응, 질병에 대한 진단 다 피 내주사로 한다. 감행 반응 검사 피 내주사로 한다. BCG 결핵 예방 접종도 피 내주사로 한다. 피 내주사 중요합니다. 스킨 테스트. 이렇게 부풀어 올랐을 때 감행 반응이 있겠구나 해서 그 항생제 놓지 않잖아요. 그것이 바로 피 내주사 ID입니다. 내 ID는 이렇게 해서 약어도 외우셔야 돼요. 피 내주사 ID. 근육주사 IM, 그리고 정맥주사 IV, 피 내주사 ID입니다. 4번 부동 환자 시 매일 피부를 관찰하고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해준다. 왜?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누워있는 환자는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하고요. 앉아있는 환자는 1시간마다 변경합니다. 5번 호흡 중추가 있는 뇌간의 한 부분은 연수이다. 체온 조절 중추는 시상하부이다. 매번 번갈아 가면서 국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국가고시 시험장에 가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호흡 하면은 연수랑 상관 있고요. 체온 조절 중추다 하면은 시상하부다. 이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6번 기도 흡인 시 간호 돕기. 손 씻기 후 기도 흡인 실시 전에 설명을 합니다.
의식 있는 환자는 반자위, 상체를 올리고요. 무의식 환자는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측위를 취합니다. 카테터를 생리식염수에 담근다. 증류수에 담그는 거 아니고 수돗물에 담그는 거 아니고 이런 보기에 유의하시라고 제가 X 표시해 놓으면서 적어 놓은 거예요. 압력이 없는 상태로 삽입을 해서 1회 흡인 시간 석션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어떤 분비물이나 가래 같은 것들을 빨아들이는 게 기도 흡인인데 10초 이내로 합니다. 그동안 숨을 못 쉬니까 1, 2, 3, 4, 5, 6, 7, 8, 9, 10 여러분 숨 참고 계셔보세요. 되게 힘들어요. 10초 이내로 흡인하고요. 총 5분 이하로 합니다. 숨쉬기가 힘드니까 이걸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유는 저산소증 걸리기 때문에 저산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10초 이내로 하고 총 5분 이하로 해라. 흡인 사이에는 심호흡하세요, 기침하세요, 숨 쉬세요 이렇게 권해야 됩니다. 숨 권하지 않는다 또 이런 목이 나오잖아요. 7번 안정된 상태에서 비활동 시에 호흡 시 사용되며 흉부와 복부를 나누는 근육은 횡격막이다. 호흡에 관련된 근육은 횡격막이다. 가로막이다. 우리 횡격막과 늑간근 배웠습니다. 흡기 시 사용되는 호흡근은 외늑간근이다. 호흡에 관련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호흡이 멈추는 순간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흡에 관련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횡격막 기억하시고요. 늑간근 다 호흡에 관련된 근육들이구나. 8번 대장은 만 50세 이상에서 1년마다 분변 자멸 검사를 받은 후에 양성자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한다. 똥에서 피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합니다. 분변 자멸 검사. 그랬을 때 피가 나오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가고시에 대장 내시경이 나왔었는데 대장 내시경 금식하고 하는 검사죠. 2년마다 한 번씩 한다. 50세 이상이 한다. 대변 검사에서 대변에 잠혈이 있으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할 수 있다. 9번 혈소판은 혈액 응고작용,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한다. 백혈구는 식균 작용이다. 여러분 보셔도 아시겠지만 우리 해부생리에서 배운 게 성인 간호랑 연결되고요. 어차피 기본 간호랑도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해부생리 자체에서는 국시가 뭐 2문제 나온다, 3문제 나온다. 그래서 나는 해부생리를 포기할 거야 이런 말도 많이 하시지만 다 그게 베이직이 돼서 성인 간호와 기본 간호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10번 경련 환자 간호돕기. 경련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확보해준다. 또는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경련을 하게 되면은 뭐 몸도 떨리지만 이물질이 뭐 거품도 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또는 압살자를 구강 내에 삽입한다. 압살자, 서랍자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외상을 입지 않도록 주변의 물건을 제거한다. 경련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경련 가장 먼저 기도를 확보한다.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이거고요. 두 번째로는 다치지 않게 주변의 물건을 치워주고 공간을 만들어준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기에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기도 확보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주변의 물건을 제거한다. 이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5개 중에서 가장 정답에 근접한 걸 찾으시면 돼요. 경련 환자. 환하게 해놓으면 경련하면서도 쪽팔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둡게 해준다. 조용하게 해준다. 쪽팔린 것도 있고요. 더 자극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금식한다. 뭔가 경련을 하거나 의식이 없거나 하면 입에 뭘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침상 난간을 올려준다. 침대에서 경련하고 있다면 떨어지지 않게 침상 난간을 올려준다. 경련 환자의 병실은 소음이 없이 조용해야 되고 프라이버시가 유지되고 간호사실과 가까워야 빨리 처치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경련 문제도 정말 자주 나와요. 11번 퇴행성 관절염 하면은 여러분 수영을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퇴행성 관절염은요.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합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아파요. 근데 한 또 30분 지나면 또 풀려요. 그래서 관절염에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중 운동, 수영이 가장 좋다. 그러면 이 근육과 뼈에 체중을 부하해서 좋은 운동은 그거는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나이 먹었다고 수영이 다 좋은 게 아니다. 관절염이 있으면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수영이 좋은 거고 내가 골다공증이 있어 그럼 뼈를 좀 더 다져줘야 되고 밀도 있게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해줘야 된다. 달리기나 조깅이 좋겠죠. 근데 뭐 나이 먹어서 뛰는 거는 또 무릎에 무리 갈 수 있으니까 걷는 것, 빠르게 걷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그러면 수영,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다. 14번 중년기 이후 여성은 폐경과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결핍이 골다공증의 원인이 된다. 폐경하면서 에스트로겐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생긴다.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사 처방 하에 호르몬 요법을 합니다. 에스트로겐을 투여하거나 골다공증은 골절에 취약하기 때문에 등척성 운동을 권장한다.
골다공증 하면은 골다공증 있는 사람이 넘어졌어, 낙상됐어. 그랬을 때 고관절 골절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 했었어요. 등척성 운동, 관절을 사용하지 않고 힘만 줬다 뺐다 하는 운동이 좋다. 등척성 운동, 등장성 운동 정말 헷갈리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그냥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묶어보았습니다. 등장성, 힘장이에요. 힘을 쓴다. 동적으로 움직이는 운동이다. 수영하려면 여러분 팔 이렇게 막 크게 돌려야 되고 다리도 막 돌려야 되잖아요. 근육의 길이가 변한다. 그리고 침상 안정 중인 환자에게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은 뭐냐? 이거 모르겠잖아요. 침상 안정이면 왠지 조심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등축성 아니야? 하지만 등장성이라는 거. 침상 안정 중이지만 근력을 유지하려면 등장성 운동을 해야 된다. 근력을 유지하려면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등장성 운동이다. 관절의 가동 범위를 최대한 보장해준다 하면은 등장성이에요. 그럼 등척성 운동은 약간 정적인 수축 운동이다. 관절은 쓰지 않고 힘만 줬다 뺐다 하는 거다. 우리 뭐 프랭크 동작이라든지 관절 길이가 같은 운동이다. 우리 수영은 관절 길이가 같지 않잖아요. 컸다 작아졌다 하잖아요. 석고붕대 환자, 견인 치료 환자, 골다공증 환자, 부동 환자는 관절 길이가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붕대로 고정되어 있고 견인은 딱 잡아 당기기만 하는 거고 부동 환자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다 등척성 운동, 길이 척이에요. 등, 같을 등, 길이가 같은 운동, 움직이지 않는다. 정적인 수축이다. 힘만 줬다 뺐다 한다. 등척성 운동. 그럼 등장성은 수영 그리고 침상 안정 환자만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다 등척성 운동이다 생각하셔도 되겠죠? 18번 고관절 골절은 고관절 뼈의 연결이 절단되는 것이다. 그래서 노인의 고관절 골절은 골다공증을 기반으로 한 낙상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문제, 골다공증을 기반으로 한 노인이 낙상했다면 생기는 골절은 고관절 골절이다. 골다공증이 있는데 넘어지면 고관절 골절이 온다. 경추 손상으로 견인 장치를 하고 있는 환자는 사지 끝부분을 노출시켜 청색증이나 냉감이 있는지를 수시로 관찰한다. 끝부분, 손톱, 발톱을 봐야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혈액순환 안 되는지 본다. 좌심실 벽이 우심실 벽보다 두껍습니다. 이유는 피를 전신으로 쭉 짜주잖아요. 그래서 더 두껍다. 21번 수근관 증후군 손과 손목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으로 수근관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해서 감각적으로 뭔가 이상이 생기고 모든 질병은 다 밤에 많이 아픕니다. 손의 통증과 저림이 나타나며 팔렌 검사와 티넬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낸다면 수근관 증후군이다. 수근관 증후군도 거의 뭐 2번에 한 번, 3번에 한 번씩 꼭 국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 보세요. 팔렌 테스트. 양쪽 손등을 대어 1분 동안 이 자세로 있는데 저리고 아프다. 그러면 수근관 증후군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수근관 증후군은 수술 직후 바로 운동을 실시합니다. 24시간은 손을 올리고 있어요. 붓지 않기 위해서. 손목 보호대나 부목을 사용해서 손목을 안정시키고 냉찜질이 좋다. 진통제로 통증을 관리한다. 이 수술하게 되면 한 달 이상은 무거운 걸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4에서 6주간 무리한 일을 금지한다. 치유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최소 한 달 이상은 쉬어라. 스테로이드제는 단기간만 투여한다. 스테로이드는 거의 염증에 많이 쓰이는 약인데 너무 오래 쓰지 말고 단기간 투여하고 신경, 혈관계 합병증을 관찰한다. 혀가 꼬이네요. 23번 소화기계 관련 질환 제일 중요한 거는 충수염, 충수절제술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맹장이에요. 맹장. 금식하죠. 열에 관련된 체온을 자주 측정합니다. 진통제 주지 않아요. 왜? 아픈데 왜 안 줘요? 진통제를 먹으면 통증이 가라앉아서 저 괜찮은 것 같아요 하고 집에 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다가 어떻게 됩니까? 충수염이 터져버려서 복막염이 와서 전신에 그냥 세균이 다 퍼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태가 심각해진다. 그래서 진통제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료법 아니에요. 충수염, 염증은 연료법으로 하게 되면은 더 퍼지잖아요. 염증이. 염증은 거의 다 냉료법입니다. 그리고 금식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국시에 나왔었어요. 충수염은 금식한다. 물을 한 모금도 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3월 국시에 나왔었습니다. 충수 돌기염 치료가 지연되었을 때 합병증으로 복막염이 올 수 있다. 보통 진짜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삼성 이재용 그 부회장도 지금 감옥 갔잖아요. 거기서 충수염이었는데 시간 지체돼서 복막염으로 터져가지고 엄청 고생했었다.
많습니다. 충수염이 이게 터져가지고 복막염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거의 생명에 지장이 온다. 음식물과 공기 통로는 인두이다. 설사가 심할 때는 장을 좀 쉬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금식시킨다. 심할 때는 금식을 시키고 적당한 설사를 할 때는 미지근한 물로 수분 보충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분문과 유문이 있습니다. 관략근인데 식도와 위의 경계는 분문, 그 아래 위와 12지장의 경계는 유문이다. 분유 이 순서예요. 식도부터는 분문, 위부터는 유문이다. 29번 동맥혈 가스 검사, 동맥혈 가스 분압 검사 아부가 동맥에서 혈액을 뽑아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석하는 혈액 검사입니다. 이런 수치까지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아요. 단지 폐 기능을 체크할 때는 이산화탄소 분압을 보고 신장 기능을 체크할 때는 뭐 중탄산염을 본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동맥에서 피 뽑아가지고 검사하는 게 동맥혈 가스 검사 아부가다. 호흡장애, 대사장애 환자들을 상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산과 염기의 균형, 산소 공급 상태를 파악한다. 이 동맥혈 가스 분압 검사 피 뽑았어요. 검체를 얼음통에 넣어서 옮긴다. 이런 보기도 아셔야 됩니다. 아부가의 우리 몸 정상치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산소 분압, 산소의 압력이 80에서 100이 정상이다. 80 이하면 저산소증이다. 산소 포화도 95에서 100 정도가 정상이다. 또 이산화탄소의 분압 35에서 45가 정상이다. 이거보다 더 너무 많거나 하면은 폐 기능에 문제가 있다. 폐하, 산도가 7.35에서 7.45가 정상이고 준탄산염, 알칼리가 22에서 26. 이게 정상 라인이라서 신장 기능을 체크할 수가 있다. 동맥에서 피 뽑아서 이런 검사하는 것은 아부가이다. 30번 저산소증의 초기 증상은 안절부절이다. 또 불안하고 청색증, 호흡과 맥박은 올라간다. 저산소증의 동맥혈 가스분압 검사 아부가로 저산소증 아까 확인했었죠. 청색증의 원인은 불충분한 폐포의 환기, 폐포 모세혈관의 손상이다. 산소 마스크는 고농도의 산소를 주고 비강 카테터는 저농도의 산소를 투여한다. 비강 카테터, 비강 캐뉼러, 이 코에다가만 산소 주는 거 가장 흔한 거. 저농도는 한 50%, 고농도는 100%이다. 비강 캐뉼러는 대상자에게 적용하기가 쉽고 대상자가 편안하기 때문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산소 투여 방법이다. 코로 주니까 입을 숨 쉴 수 있기 때문에 편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환자 벤츄리 마스크 사용했었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환자는 저농도의 산소를 준다 그랬었어요. X선장의 5가지. 우리가 이제 방사선 많이 쬐면 문제 생긴다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조혈 기능에 자괴가 온다. 혈액 쪽에 문제가 생겨요. 악성 신생물 발생. 왜 우리 엑스레이 많이 찍으면 암 걸린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생식 기능의 장애, 불임이 온다. 그래서 결혼 안 한 사람들 방사선 많이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피부염, 피부 궤양이 온다. 백내장. 우리 햇빛 많이 봐도 백내장 온다는 얘기 있거든요. 그래서 X선은 좋지가 않다. 혈액 문제, 불임 문제, 피부나 백내장에 문제가 있다. 33번 역류성 식도염 식사 시 유의사항. 제가 몇 달 전에 그 기침이 계속 나서 뭐 폐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했었는데 이제 그 원인이 역류성 식도염이었어요. 이유 없이 기침이 납니다. 뭐 체중을 줄여야 한다. 저는 좀 요거에는 해당이 되지 않았었는데 규칙적인 식사로 소량씩 자주 먹어라. 제가 좀 불규칙하게 식사를 먹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이요법은 기름진 음식을 피해라. 술, 담배, 커피, 초콜릿, 친과일 주스, 탄산음료를 삼가라 그랬어요. 제가 커피와 여기서 먹는 것은 기름진 음식? 글쎄요. 커피를 엄청나게 먹어가지고 가끔 맥주도 먹고 이게 역류성 식도염에는 쥐약이다. 탄산음료 안 좋다. 근데 역류성 식도염이 걸리면 약간 입맛도 없고 목이 좀 타는 느낌이 있어서 탄산음료가 정말 땡깁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서 식사 도중에 또 물은 마시지 않는다. 우리 식사할 때 물 마시지 않아야 되는 질병 뭐 있었죠? 위절제술하고 덤핑 신드롬 왔을 때 물 많이 먹으면 쭉쭉 싸버리니까 물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식사 도중에 물을 마시지 않는다 였고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자주 섭취한다. 그래서 저도 지금 요즘에 억지로 이렇게 냉동 야채 볶아 먹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섬유질 먹으려고. 변비는 복압을 높여 미산 역류를 일으키므로 유산균 먹으면 변비도 좋습니다. 식후 바로 늙지 않는다. 이게 이제 국가고시 9월에 나왔었는데 역류성 식도염은 머리를 좀 높여주고 식사하고 적어도 자기 2시간 전에는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취침 시 상체를 올린 후 잠자리에 든다. 제가 제 예시를 왜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라는 거예요.
34번 단백질 분해의 첫 단계는 위에서 일어난다. 우리 입에서는 탄수화물, 이 뿌띠알렌이라는 효소가 나와서 탄수화물을 입에서부터 분해하잖아요. 근데 단백질은 위에서부터 분해가 된다. 요거 중요합니다. 펩신이 나와서 위에서 단백질 분해가 일어난다. 위에서의 지방 소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위산을 분비하여 살균 작용을 한다. 16번 위궤양의 원인은 헬리코박터균이에요. 그리고 흡연이 원인이다.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나서 자극이 생겼을 때도 위궤양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출혈 경향의 환자는 아스피린을 금지한다. 이게 지금 국가고시에 나왔었고요. 아스피린의 부작용은 위장 출혈이다. 요거는 양리랑 연결되는 파트입니다. 아스피린은 해열, 소염, 혈전증 치료제로 출혈 경향의 환자에게 금기시킨다. 아스피린 대신에 대체약으로 타이레놀을 복용시킨다. 타이레놀은 제약회사의 어떤 고유 명사고요. 이 타이레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대신에 아세트아미노펜을 먹여라. 37번 위궤양에 가능한 합병증은 위출혈, 위천공, 장폐색이다. 위천공, 위 구멍 났다는 거잖아요. 위천공의 특징, 갑자기 일어나는 상복부의 통증, 오른쪽 어깨까지 쑤셔, 방사통, 널판지와 같은 단단한 복부가 위천공의 특징입니다. 우리 고 신해철 씨가 그 위장을 좀 잘라내는 수술을 하다가 위천공이 나서 결국은 그렇게 사망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상복부 통증, 방사통, 단단한 복부. 위천공은 응급 상황으로 즉각적인 수술을 필요로 한다. 위에 구멍이 났으면 위에 있는 그런 음식물, 위산이 다 장기 밖으로 역류될 거 아니에요. 그 음식물 어떻게 합니까? 막 썩을 거 아니에요. 장기에 붙어서. 굉장히 심각하다. 결장루, 동정맥루,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 이 루가 뭐예요? 인공관이다, 이 말이에요. 결장루. 첫 번째 위에 그림 보실까요?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X자결장. 여기 지금 뭔가 이렇게 시꺼머러 죽죽하게 병이 났다. 뭐 대장암이 생겼을 수도 있고, 그럼 이거 잘라내는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둘을 연결해서 붙이면 그동안은 음식물을 내려보내고 이 변이 이역에 닿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결장루, 인공항문을 만들기도 하고, 아무는 동안. 아니면 영구적으로 평생 그냥 이 배에다가 인공항문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항문에서 똥이 나와야 되는데 배에서 똥이 나오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제 기능을 못하니까. 그러면 배에서 똥이 나오면 거기다가 똥 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옷 속에다가 잘 숨겨놓고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주의사항이 뭘까요? 일단 충분한 수분 섭취하고 섬유소를 먹어서 변비를 예방하고 탈수를 예방해야 된다. 그리고 이 결장루가 이렇게 오동토동하게 생겼어요. 항문처럼 만들어놨는데 이 색깔이 거무튀튀해지면 괴사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즉시 보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비정상적일 때 보고하잖아요. 보라색, 젓갈색, 검은색이면 즉시 보고를 해라. 이게 이제 항문에서 해야 될 기능들을 이 살들에 대해서 하니까 이 똥이 균도 많고 항상 이게 참 위생이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리고 이 똥냄새를 줄이기 위해서는 냄새가 나는 음식을 피하라 이겁니다. 마늘, 양파, 양배추, 달걀 섭취를 줄이거나 피한다.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주머니를 차고 다니면 거기에 이제 변이 차면 사실 냄새가 굉장히 심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 주머니 속에 들어가도 냄새가 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너무 냄새가 심한 음식은 피해라. 이게 바로 결장류의 주의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소화기관 쫙 한번 훑어드릴게요. 입으로 들어가서 인도, 식도, 위를 지나서 소장, 대장, 항문으로 간다. 위에는 관략근인 분문과 유문이 있다. 위에서 단백질을 소화하는 펩신이 나온다. 소장은 십공회, 십이지장 공장 회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나오는 소화효소는 말타제, 락타제, 인비르테아제, 에렙신이 있다. 에렙신은 단백질 소화효소이다. 췌장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소화효소가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 탄단지, 아트리이다. 육모, 융토에서는 수용성 흡수하고 암주간에선 지용성을 흡수한다. 대장은 한 1.5m, 맹장, 결장, 직장으로 나뉜다. 맹장은 5, 6cm, 결장은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자결장, 직장은 한 20cm, 똥 매린 것을 느낀다, 변이를 느낀다, 직장이다. 대장에서는 소화효소가 없다. 수분만 흡수한다. 연동운동은 한다. 물을 흡수해서 찌꺼기는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대장이다.
41번 위절제 수술 환자는 지방변, 급속이동 증후군, 덤핑 신드롬, 위염과 식도염, 비타민 B12 결핍증이 올 수가 있다. 급속이동 증후군, 덤핑 신드롬, 위를 절제를 했는데 위에서 충분히 음식물이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냥 빨리빨리 그냥 밖으로 그냥 배설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후 5에서 30분 사이에 덤핑 신드롬, 급속 이동 증후군, 덤핑 떨어진다. 그랬을 때 음식 어떤 걸 먹어야 되냐, 이 식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소화가 좀 더딘 걸 먹고 소화가 잘 되는 걸 먹지 말아라 그거예요. 물 안 그래도 쭉쭉 싸니까 물 먹지 말아라. 탄수화물 입에서부터 뿌띠알린 나와서 소화되니까 소화가 너무 빨리 되니까 먹지 말아라. 소화가 잘 안 되는 고지방, 고단백을 먹어라. 이게 급속이동 증후군, 덤핑 신드롬이 좀 특이한 상황이죠. 지방 많이 먹어라 이런 거 뭐 있었나요? 덤핑 신드롬이 있습니다. 위를 너무 잘라냈기 때문에 비타민 B12가 흡수가 안 돼서 악성 빈혈이 온다. 볼까요? 위절제술 후 덤핑 신드롬 예방을 위해서 고지방 식이를 제공한다. 특이한 거는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지방을 많이 먹어라 하는 거는 덤핑 신드롬이다. 탄수화물 조금 먹어라. 덤핑 신드롬이다. 웬만하면 누워서 먹어라. 횡와위 축이로 먹어라. 음식물이 빨리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비타민 B12, 코발라민 흡수가 안 돼서 악성 빈혈이 생긴다. 덤핑 신드롬입니다. 44번 위절제 수술 환자의 위간 제거 시기는 연동 운동이 돌아왔을 때이다. 가스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이다. 인체에서 가장 큰 기관이며 우상복부에 있다 하면은 간이에요. 체중의 약 2%, 우리 몸에서 한 1.5kg. 간의 기능, 해독작용, 술 먹으면 간에서 해독합니다. 독소를 해독한다. 우리 영양제 먹어도 그 약을 다 간에서 해독해요. 그 다음에 대사 기능,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수분의 대사를 한다. 또 태생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만 조혈작용을 한다. 배설 기능, 노폐물인 빌리루빈을 간에서 배설한다. 빌리루빈은 적혈구의 찌꺼기예요. 이것을 간에서 배설한다. 47번 황달로 인한 소양증 간호 간지러울 때는 미운수 목욕, 전분 목욕, 증조 목욕을 한다. 항히스타민제, 히스타민이 뭔가 간지러운 증상입니다. 그거에 대항하는 거예요. 방 온도를 서늘하게, 손톱은 짧게 자른다.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하면 덜 간지럽다. 수분 섭취를 증가한다. 피부가 뭔가 간지러우면 물을 좀 많이 먹어주고요. 항히스타민제를 먹습니다. 48번 간성 혼수는 무서운 간질환 합병 중의 하나로 호흡 시 단냄새가 난다. 간성 혼수는 혈액 중에 암모니아 수치가 증가한다. 그래서 황달, 복수가 있을 때 간성 혼수가 급격하게 나타난다. 간성 혼수는 특히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아야 암모니아 수치를 낮춰서 간성 혼수를 예방한다. 간성혼수가 그래서 단백질을 안 먹습니다. 단백질 안 먹는 그 병명 세 가지 뭐였었죠? 간신사, 간상홍수, 만성 신부전, 사구째 신염 뒤에 또 나옵니다. 췌장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소화기관의 역할, 소화효소 아까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 아틀이 나왔었죠. 또 뇌분비기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나온다. 췌장은 소화기관의 역할도 하고 소화효소도 분비하고 뇌분비기관의 역할도 한다. 베타세포 인슐린, 알파세포 글루카곤.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려주고 글루카곤은 혈당을 올려준다. 52번 90% 이상의 물, 알부민, 글로불린, 피브리, 노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혈액의 액체 성분은 뭐냐? 혈장이다. 이게 9월 국시에 나왔습니다. 물로 이루어진 거 90%, 혈장이다. 혈액은 혈구와 혈장으로 나뉘는데 혈구는 45%. 혈장은 55%. 이거 맨날 헷갈리죠? 4 더하기 5는 뭐죠? 9죠. 혈구는 5%이다. 이거 기억하세요. 혈구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장은 뭐로 이루어져 있냐? 거의 다 물인데 92%가 물이고 혈장 단백질이 7%이고 기타 무기염류가 1%이다. 물이 90% 이상이다. 그러면 혈장. 그 나머지 거의 단백질이다. 이 단백질에는 알부민, 글로불린, 피브리노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알부민은 삼투압을 조절하고 글로불린은 항체를 형성하고 피브리노겐은 혈액을 응고시킨다. 혈청은 혈장에서 피브리노겐만 제외한 나머지 성분이다. 혈장에서 피브리노겐을 빼면 이게 바로 혈청이다 이 말입니다. 혈장, 아까 물이 90% 넘는다고 했죠? 여기서 피브리노겐, 그 단백질을 뺀 것이 혈청이다. 혈청. 우리 왜 그 화상 환자, 되게 심하게 화상 입은 환자들한테는 우리가 혈장 수혈하잖아요. 이 혈장 여기 물 90% 이상의 요거를 수혈한다는 얘기네요. 여러분 일일이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들으세요.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옵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들어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뭐 일주일만 들어도 여기 있는 내용 머리에 다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53번 급성 간염.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이 있어요. A형 간염, 잘못 먹어서 걸리는 거. B형 간염, 뭐 피로 옮는 거죠. 성교로 옮아요. C형 간염, 수혈, 뭐 문신으로 옮습니다. A형 간염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추세입니다. A형 간염은 전염됩니다. 대소변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 혈액, 분변 오염. 뭐 피로 옮는 건 당연한 거고 먹는 걸로도 옮긴다. 똥오줌으로도 옮긴다. 이거예요. 환자가 A형 간염 걸렸어. 그거 분변 처리하다가 그 손으로 또 뭐 집어먹으면 나도 걸린다. A형 간염은 같이 밥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식기를 구별하고 같이 먹지 않는다. 식기는 끓인 후에 씻는다. 설거지하고 삶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상태로 삶아 버리고 나서 설거지를 나중에 하는 겁니다. B형 간염은 혈청성 간염이에요. 피로 옮으니까. 수혈로도 옮고 정액이나 오염된 주사기, 신체적인 접촉, 직접 접촉을 피해줘야 된다. 면도기, 손톱깎이 이런 거 같이 써도 옮는다. 뭐 성교 시에는 당연히 옮고요. 그래서 콘돔을 써라. C형 간염은 마찬가지로 수혈로도 옮고 문신, 침, 부항, 성교, 오염된 주사기 다 옮죠. 급성 간염의 회복기 시기. 간염이다, 간질환이다, 간암이다 하면 음식 가장 조심할 것은 지방을 적게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에서 담즙이 생성돼서 거기서 지방을 유화하고 소화시킨다 했잖아요. 그런데 간이 문제가 있어. 그럼 지방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지방의 음식을 먹어라.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급성 간염, 저지방이에요. 나머지는 고단백, 고탄수화물, 고비타민이에요. 간질환 환자 시기도 마찬가지로 저지방입니다. 지방은 적게 먹어요. 그렇지만 고단백, 고탄수화물, 다른 건 잘 먹습니다. 간질환 환자의 시기, 영양이 많은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 양이 많고 기름진 음식은 피한다. 지방을 적게 먹어야 되니까 기름진 음식은 피합니다.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소량의 식사, 조금씩 자주 먹는다. 간경화, 간 안 좋잖아요. 저지방이에요. 고단백, 고탄수화물, 저염, 저지방. 저염, 저지방은 어느 식이요법이나 다 마찬가지로 갑니다. 기본으로. 고혈압 아니더라도. 암모니아 수치 상승 시 저단백을 먹어라. 암모니아 하면은 무조건 단백질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암모니아 수치가 상승했다 하면은 단백질마저도 줄여라. 간경화는 그렇습니다. 황달을 동반한 간경화 환자가 소양감을 호소했다. 방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해라. 간지러우면 시원하게 해줍니다. 간경화 환자의 암모니아 수치 감소를 위해서 락툴로스 관장을 한다. 간성홍수를 방지하는 관장이 락툴로스 관장이다. 단백질을 조금 먹어야 되는 저단백 3종 질환. 우리 책에는 요거밖에 없어요. 간신사, 간성홍수, 만성 신부전, 사구째 신염. 단백질 조금 먹어라 하는 거는 거의 없었잖아요. 간신사 요것만 단백질을 조금 먹어야 됩니다. 간경화 환자가 피부가 노란색을 띠고 가렵다고 한다면 따뜻하고 간단한 식사를 하게 한다. 간지럽지 않게 한다. 57번 담석증 하면은 연결되는 게 비만이에요. 비만 또는 지방하고 연결을 하셔야 돼요. 담석증은 임신, 비만, 고지방 시기, 콜레스테롤 시기가 원인이다. 담석증 환자에게 제한해야 되는 영양소는 지방이다. 담석증, 이게 어디 생기는 거예요? 이 간에서 이 담낭 요쪽에 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간과 관련되면 무조건 저지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58번 담낭 내에서 생긴 돌이 담관 또는 총담관을 막아서 심한 동통, 발열, 황달을 일으키는 것은 담석증이다. 호흡기는 가장 흔한 위험한 병원체의 탈출 통로이다. 우리가 애취 하면 이 침이랑 막 이거 다 공기로 해서 감염병 걸린다. 그래서 호흡기를 조심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맨날 마스크 끼는 거는 각자의 호흡기를 다 막는 거잖아요. 호흡기 질환으로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경우에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메모장이나 펜을 준비해서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킨다. 말 못하니까 글이라도 써라. 61번 폐결핵 환자 시 가장 먼저 절대 안정, 앱솔루트 베드레스트, ABR을 한다. 폐결핵 환자 상반신을 올려준다. 뭔가 호흡이 좀 불편하면 상체를 올려줍니다. 큰 기침 아니고 잔기침, 앱솔루트 베드레스트, 절대 안정이라는 거는 본인이 웬만한 걸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잔기침, 기침 막 너무 크게 나오려고 해도 잔기침으로 좀 바꿔준다. 자극을 금지한다. 얼음주머니를 충분히 대주면 수축 효과가 있어서 기침이 좀 덜 난다. 말하면 기침 더 나니까 필기도구를 쓴다. 금식한다. 절대 안정이라는 것은 보세요. 열량 소모 최소화를 위해서 금지하는 것들이 많다. 식사도 안 돼. 이닦기도 안 돼. 도란 눕기도 안 돼. 이닦기조차도 안 된다 이거예요.
면회객을 제한한다. 완전히 금지하는 건 아니고 제한한다. 침대 위에 안정하고 모든 일은 의료 요원이 한다. 뭐 가능하게 하는 거는 의사표시 정도. 대사 소모를 최대한 억제한다. 웬만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얼음 꼼짝 말고 있어라. 그게 바로 절대 안정입니다. 63번 청색증은 혈액 내에 부적당한 가스 교환으로 인한 산소 결핍 시에 흔히 나타난다. 우리 청색증 쇼크에서 많이 나타났잖아요.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청색증이 나타난다. 64번 연하곤란이 있는 환자가 구강으로 음식물을 섭취할 때 청색증을 주의 관찰해라. 연하곤란, 삼킴이 곤란하다. 그랬을 때는 흡인될 수 있잖아요. 청색증을 조심해라. 65번 산소 부족 시에는 초기에 안절부전, 불안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청색증과 호흡과 맥박이 증가한다 그랬어요. 다른 건 다 감소하는데 오히려 산소가 부족하니까 숨을 더 빨리 쉬어서 산소를 더 몸에 많이 빨아들이려고 호흡도 증가하고 맥박도 증가한다. 만성기관점의 원인은 흡연이다. 점액성 끈적거리는 객담 나오면 만성기관점이다. 거담제, 가래 빼내주는 약이잖아요. 분비물의 농도를 묽게 해서 객추를 돕는 것으로 물이 가장 좋은 거담제이고 가습기를 사용해서 적당한 습도를 유지한다. 이 가래를 끌어 밖으로 나오게 하려면 물 많이 마시고 습도 조절이 중요하다. 68번 호흡기 질환의 치료법은 체위배액과 물리요법이다. 체위배액 객담이 잘 나오도록 중력이 가해지는 자세, 머리가 더 낮아지겠죠. 하지만 압력은 올라간다. 그래서 뇌압 상승 환자는 피한다. 뇌에 압력 차면 안 되는 사람은 피한다. 물리요법 이렇게 손을 컵처럼 말아갖고 등 두들겨 주는 거 이게 이제 한번 9월 국가고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배액을 이렇게 빼내주려면 자세를 그렇게 취하거나 인위적으로 등을 쳐줘라 이겁니다. 69번 기관지 내시경 검사 후에 간호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지 내시경을 했어 호흡 곤란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해야 됩니다. 객담 검사 방법 이른 아침 첫 객담을 검사했잖아요. 굿모닝 객담 기침을 해서 폐로부터 나오는 기침을 해야 되고 침 뱉는 게 아니에요. 가래를 뱉어내야 됩니다. 우리 아무것도 입 안 헹굴고 가래 뱉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입안을 물로 헹군 다음에 침이 아닌 가래를 뱉어내는 거예요. 운반이 너무 딜레이 됐어. 그러면 냉장 보관합니다. 우리 객담 배양 검사 기억나시죠? 배양하면은 무조건 멸균, 무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입으로 뱉지 않고 무균적인 기관 흡인을 실시한다. 입에 호스 넣는다 이 말이에요. 침이 안 섞인 객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입안을 물로 씻어도 된다. 71번 기관지 이완과 확장은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 한다. 기관지를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기관지 경련을 감소시킨다. 고상지도 손가락 끝이 곤봉 모양으로 뭉툭해지는 현상이다. 만성 산소 부족 시에 발생한다. 뭐 히말라야 이렇게 산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산소가 부족하니까 이런 고상지도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관지경 검사, 기관지 확장증 진단 검사. 기관지경 검사가 끝난 직후 구토 반사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금식을 시킨다. 감각이 없으면 뜨거운 거 먹다 또 딜 수도 있으니까. 인후통이 발생했다면 목에다가 차가운 네카라 얼음 찜질을 해주고 또 따뜻한 식염수로 함수한다. 담그는 게 아니고 가글 해준다 이 말이에요. 연하 반사가 돌아온 후에 목에 마취가 풀린 후에 구토 반사가 돌아온 후부터 뭔가를 먹인다. 기관지경 검사 금식합니까 안 합니까? 검사해요. 몇 시간 금식하죠? 4시간 이상은 금식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국시에 나왔습니다. 위기바 정상간 공기에서 기바의 기가 기관지경 검사이다. 74번 천식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기관지 천식은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밤에 증세가 심하다. 뭐든지 밤에 심해요. 아까 수근관 증후군도 밤에 통증이 심했다고 했어요. 천명음 하면 천식입니다. 점액성 객담과 천명음이 특징이고 만성적인 염증으로 기관지가 좁아지는 알레르기 반응은 기관지 천식. 그래서 천식 환자들 운동하려면 아까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 얘기했죠? 그렇게 기관지를 확장하고 운동하는 것이에요. 기관지 천식은 재발이 잘 되는 만성질환으로 성인은 회복되는 경우가 적다. 천식 치료 4종, 기관지 확장제,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을 투여한다. 또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한다. 회피요법, 내가 꽃가루 때문에 기침나 그러면 꽃 없는 데로 가야 되고 고양이 털 때문에 기침나 그러면 고양이 털 안 맡아야 되겠죠? 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방법으로부터 회피한다. 그리고 면역력을 증가시킨다입니다.
기관지 천식 환자, 간호, 반자위. 기침이 나거나 숨이 뭐가 안 좋으면 무조건 상체를 올려줘요. 반자위, 파울러시 자세. 안정시킨다. 적절한 수분을 섭취한다. 기침 나니까 미지근하게 물 한 잔 마셔 이러잖아요. 적절하고 충분한 습도를 제공한다. 간호, 기관지 확장기를 투여한다. 항히스타민제 회피요법 면역력 증가. 아이들의 천식은 환경적인 간호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도 줘야 된다. 이런 것도 이제 기출 보기에 나옵니다. 맥박이 증가되는 이유는 천식도 있고 불안, 급성 통증, 체온 상승 등으로 맥박이 증가된다. 맥박이 증가된다는 것은 어떤 비정상적인 이유다. 쇼크의 증상에서도 맥박, 호흡이 증가됐다. 78번 폐기종, 술통 모양의 흉곽입니다. 이게 술통처럼 부풀어 올라 있어요. 폐포 내 공기가 나가지가 못해요. 나쁜 공기가 나가고 좋은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니까 과잉 팽창되겠죠. 탄력성이 떨어지고 고상지두, 아까 그 손가락 산소 부족하면 고상지두도 나온다. 고상지두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에는 기관지 확장증, 폐기종, 폐농양, 폐암이 있다. 폐기종, 기억, 폐농약, 니은, 폐암, 이응입니다. 심부정맥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사항은 돌연사이다. 부정맥이면 돌연사가 온다. 리도카인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심실성 부정맥 환자에게 제일 먼저 쓰이는 약이다. 리도카인이 그 마취제예요. 치과에서 국소 마취할 때 리도카인 많이 쓰는데 이것을 중환자실에서 부정맥 환자에게도 많이 쓴다. 82번 만성 폐질환 COPD는 만성 기관지염이나 폐기종으로 초래되는 환기장애이다. COPD 만성 폐질성 폐질환 치료와 간호 비강으로 저농도의 산소를 제공한다. 고농도가 좋을 것 같잖아요. 저농도의 산소를 제공하는 것은 만성 폐질성 폐질환 COPD이다. 고농도의 산소 제공은 오히려 호흡기계를 억제한다. 그래서 저농도의 산소를 공급한다. 어떤 걸로? 비강 캐뉼라나 벤츄리 마스크로. 호흡곤란 시 코로 빨아들이고 입으로 호기한다. 코로 빨아들이고 입으로 호기한다. 약물요법, 기관지 확장제, 거담제, 항생제. 호흡 양상의 효율성을 증진한다. 입을 모아서 숨을 길게 쉰다. 호기한다. 이게 중요해요. 이 정도. 83번. 기침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결핵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제가 기침이 2, 3주 계속돼서 그때 결핵검사, 엑스레이 검사랑 CT를 찍었습니다. 연하곤란, 삼킴곤란이 있는 뇌졸중 환자에게 올 수 있는 합병증은 흡인성 폐렴이다. 폐렴은 수술 후 호흡기 합병증으로서 급성 염증이다. 폐렴이 이 염증의 염이에요. 농흉 환자의 체위는 그 농흉, 고름이 나오는 쪽으로 눕는다. 고름 나오는 쪽을 위로 하면은 그 위에서 아래로 또 퍼지니까 농용 부위 쪽으로 눕습니다. 귀도 마찬가지예요. 귀가 아픈 쪽을 원래 위로 하는데 거기서 고름이 나오면 아래로 하는 겁니다. 고름이 나오는 쪽은 무조건 바닥 쪽이다. 87번 흉강청자, 늑막천자 요 그림 보세요. 이때 환자에게 두 팔을 머리로 이렇게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천자액을 뺀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 뭐 있었죠? 요추천자시 자세는 그 새우등 자세 다 하고 나서는 시행 후에는 앙하위다. 같이 아셔야 되겠죠? 88번 폐암 수술 후 배액 관리. 배액은 무조건 우리 몸보다 아래에 놓잖아요. 소변 주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몸보다 위에 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수혈 받는다던가 영양액 수액 받는다던가 위관 영양 받을 때 그럴 때만 위에 있고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런 배출물, 소변, 똥 이런 거는 무조건 몸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역류되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배관액을 항상 환자의 흉곽보다 낮은 위치로 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 위치가 역류가 예방된다. 이거면 답니다 거의. 예, 그리고 밀폐를 유지해라. 튜브가 꼬이지 않게 해라. 이건 다 공통사항이에요. 교환하기 전에 공기가 흉막관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흉곽을 잘 잠궈라. 2번 잠궈라. 89번 혈소파는 혈액응고작용, 지혈작용에 관여한다. 비타민 K, 간장 등이 혈액응고에 관여한다. 악성빈혈 환자는 위암의 빈도가 높다. 악성빈혈은 비타민 B12, 투여 주사와 수혈로 치료한다. 악성빈혈은 위장관 출혈이나 종양으로 인한 폐색이 있나 검사를 해보고 자멸 검사를 실시한다. 그냥 자멸 검사는 위내시경, 위장 내시경 다 됩니다.
분변자멸 이럴 때는 대장 내시경하고 연결된다. 아, 피곤하니까 혓바닥이 잘 안 돌아가네요. 91번 빈혈의 종류, 용혈성 빈혈, 결핍성 빈혈, 악성 빈혈, 재생 불량성 빈혈. 용혈이라는 거는 터진다는 거예요. 파괴된다. 적혈구의 파괴 속도가 빨라서 적혈구 양이 부족하다. 용혈성 빈혈이다. 피가 깨진다 하면은 용혈성 빈혈이다. 철분 결핍성 빈혈은 철분만 투여해주면 되겠죠. 철분은 뭐랑 같이 먹습니까? 비타민 C, 그래야 흡수된다. 악성 빈혈, 비타민 B12 하면은 악성 빈혈이다. 악성 빈혈, 위암 발생에 주의해라. 이거 이제 국시에 나왔었는데,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악성 빈혈이 오고 위암을 조심해라.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의 조혈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뭐 백혈병 이런 거죠. 조혈 기능을 하며 악성 빈혈과 관련 있는 것은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다. 92번 백혈병의 치료 목적은 완치가 아니에요. 그냥 생명 연장이다. 빈혈 환자에게 철분 제제를 투여하는 이유나 주의사항. 일단 뭐 빈혈이니까 철분을 투여합니다. 정상적인 적혈구 제조를 위해서. 철분제를 먹으면 대변이 검어집니다. 구강 간호를 해도 치아에 착색이 돼요. 빨대로 먹죠.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어서 흡수를 돕게 한다. 94번 수혈 대상자에게 뭐 검사합니까? 일단 혈액형 검사하고 교차 시험 검사를 한다. 수혈 시 생리식염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적혈구 용혈을 막아준다. 식염수는 등장성 용액이죠. 0.9%의 소금물이에요. 96번 수혈 시 냉장고에서 혈액을 꺼낸 지 20분 만에 주입해야 되는 이유는 적혈구가 급속히 파괴되기 때문이다. 피는 냉장고 보관하지 않아요. 꺼내 와서 20분 안에 몸에다가 주입합니다. 체온 정도로 데펴서 주입하잖아요. 또 이 시간이 지나가면 적혈구가 깨진다. 용혈된다. 97번 수혈 시작 후 수혈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수혈하고 15분간은 관찰을 합니다. 이상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바로 중지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수혈 중에 발열과 비노흡이 나타났다 하면은 수혈을 중단한다. 중단하고 보고한다. 처음 15분이 중요하다. 15분 동안은 환자와 함께 있어야 된다. 수혈 부작용 시 가장 먼저 수혈을 중지하고 보고한다. 수혈 부작용 어떤 게 있을까요? 오한, 춥다고 하고, 호흡곤란, 요통, 요량의 감소, 혈뇨가 있다. 부정맥이 있는 환자, 특별히 저혈압을 관찰해라.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니까 심천맥박을 잰다. 심천맥박이 요즘에 국시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부정맥 환자다. 그러면 어디를 재냐? 심천 부위에 맥박을 잰다. 그거예요. 요걸이 아니라. 호흡곤란 환자의 제의는 파울러스 제의, 반자의 자위이다. 상체를 올려줍니다. 호흡곤란일 때는. 101번 수혈 시 주의사항. 일단 수혈할 때는 바이탈, 활력 징후를 잽니다. 그리고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합니다. 간지러울 수 있으니까 미리 투여를 해요. 굵은 바늘을 사용해서 그 적혈구가 용혈되지 않도록 합니다. 냉장 보관한 혈액은 데워서 수혈을 하죠. 50cc 생리수겸수로 시작을 해서 혈관에 정확히 주입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피를 보내요. 수혈받는 팔은 약물 주입을 금하고 반대팔로 하고 처음 15분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켜봅니다. 보통 대부분의 부작용은 15분 또는 500에서 100ml 정도 넣는 동안에 나타난다. 부작용 시 무조건 잠그고 보고합니다. 102번 간헐적 파행증은 순환기계 질환으로 걷거나 운동할 때 종아리 근육에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휴식을 취하면 제거된다. 고혈압, 혈관에 흐르는 혈액의 압력이 과도하게 높아진 상태이다. 정상 혈압 몇이죠? 120에 80. 우리가 고혈압으로 말하는 거 140에 90. 저혈압은 90에 60입니다. 고혈압은 관상 동맥의 질환, 뇌졸중, 말초 혈관 질환, 만성 신부전 등의 위험 인자이다. 고혈압 처음에 140에 90이 나왔어요. 처음부터 약 먹는 건 아닙니다. 운동하고 저염 저지방 먹고 이러잖아요. 비약물적 치료가 가능하다면 이렇게 하는데 뭐 한 달, 두 달 지나도 혈압이 안 떨어지고 효과가 없어. 그러면 단계적으로 약물을 이용한다. 고혈압약은 한 번 먹으면 죽는 날까지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혈압이 조절돼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먹기 전에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봐야 된다. 106번 고혈압의 비약물적인 요법, 체중 조절, 음주, 제한, 운동, 저염, 저지방, 금연이 좋다. 저염 시기는 혈압을 낮추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고혈압 환자의 고혈압 약 복용 중에 혈압이 정상이더라도 처방대로 복용하게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고혈압 약 랜덤으로 드시는 분 정말 많았고 저도 예전에 몰랐는데요. 정상 혈압이어도 먹어야 됩니다.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게 되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현기증이 발생해서 서서히 일어나도록 해서 낙상을 예방한다. 자세를 확 변할 때 어지럽습니다. 천천히 자세 변환을 해야 된다. 관상동맥 질환 2가지,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두 차이를 알아야 돼요.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흉통이 생기는 게 협심증이에요. 흉통이 한 15분 이내로 생기고요. 니트로글리세린 먹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이 막혀서 괴사가 시작돼요. 흉통이 30분 이상이고 니트로글리세린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응급실 가야겠죠. 응급실 가면 일단 절대 안정하고 산소를 투여해 줍니다. 심전도로 EKG 모니터링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바이탈을 체크합니다. 변 완화제를 투여하는데요. 변비가 오면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심장이 오히려 섬액이 온다. 그래서 안 좋다. 모르핀을 정맥 주사합니다. IV 해요. IM, 엉덩이 주사를 놓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일단 정근, 피경, 정맥이 가장 빨리 흡수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통증을 잡아주기도 하고 근육 주사를 놓게 되면 그 자극을 줘서 근육의 효소 수치가 올라가서 그 병명 진단에 혼돈을 줄 수 있어서 근육 주사는 놓지 않습니다. 협심증은 흉통이 15분 이내이다. 심근경색증은 30분 이상 지속된다. 이걸 알고 계시면 이제 그 또 모의고사에서 요거를 또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모르핀은 IV다. 요게 중요합니다. 정맥주사이다. 요걸 또 IM으로 바꿔서 나오니까요. 111번 니트로글리세린은 혈관 이완제로 전신의 혈압을 하강시키고 관상순환 혈량을 증가시킨다. 혀 밑에 넣어주면 물 안 먹어도 녹습니다. 금방 녹아요. 협심증은 심근의 일시적인 혈액 공급 부족으로 심한 흉통 증상을 나타낸다. 방광염은 여성에게 많다. 왜? 요도가 짧으니까 세균 감염이 주 원인이다. 방광염 가장 많은 원인균은 대장균이다. 우리 똥 닦다가 그게 요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뒤로 닦아라. 요로결석은 남자가 2배 더 많다. 뇌척수액은 지주막 하강에 위치한다. 뇌척수액이 흐르는 척수의 부위는 지주막 하강이다. 뇌척수액 하면 지주막 하강. 요것도 이제 국시에 잘 나와요. 116번 핍뇨. 쇼크의 증상 중에 핍뇨가 있었죠. 1시간에 30cc 이하.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하루에 500cc 이하. 의 소변을 배출한다면 신장에 손상 위험이 있어요. 이게 핍뇨이다. 정상 소변량은 하루에 한 2000cc 정도 된다. 정상보다 한 4분의 1밖에 안 나오니까 비정상이다. 핍뇨는 시간당 30cc 중요하고요. 하루에 500cc 이하이다. 무뇨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소변이 신장에서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신장이 손상됐다. 무뇨는 하루에 100cc 이하로 나옵니다. 잔뇨 소변 보고 남은 남은 소변량. 다뇨 너무 많이 나온다. 한 2000cc 나와야 되는데 막 5, 6천씩 나와. 이건 다뇨이다. 핍뇨가 중요해요. 시간당 30cc, 하루에 500cc, 맥주 한 잔도 안 나온다. 117번 다뇨. 다뇨는 항인효 호르몬의 불균형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대량의 소변이 생성되어 있다. 요봉증이라고 하죠.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 장애 시 요봉증이 나타난다. 요비중이 감소한다. 심한 갈증, 사구치 신념을 앓고 있는 환자의 수술 전에 다뇨가 나올 수가 있다. 우리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뭐 있죠? 후옥항, 옥시토신과 항인효 호르몬. 그게 여기입니다. 옥시토신, 항인효 호르몬.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항인효 호르몬의 불균형에 의해서 요봉증이 나온다. 오줌이 막 너무 많이 나온다. 118번 신장 기능 확인을 위한 검사는 번검사이다. 혈액 요소 질소 검사, 번검사가 신장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확인하는 검사다. 우리가 암 확진에 했던 검사는 뭐 있었죠? 생체 조직 검사 했었잖아요. 암 확진에는 조직 검사, 신장 검사에는 번검사이다. 요독증 신부전 환자에게 권장되는 식이는 저단백이다. 간신사, 간성운수, 신부전, 사구체 신념은 저단백 식이를 준다. 나머지는 다 많이 준다. 우리 몸에 수분이 정체되면 일단 붓죠. 붓고 체중이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합니다. 122번 동정맥류 설치 환자 주의사항. 인공 혈관이에요. 신부전 환자들 혈액 투석할 때 인공루로 좀 굵게 만들어서 투석을 좀 쉽게 합니다. 동정맥류가 있는 팔, 인공 혈관을 넣기 때문에 이쪽 팔로는 압력이 있으면 안 돼요. 800이 안 되고 혈압 이쪽으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정맥주사 이쪽 순으로 놓지 않아요. 이게 또 이제 국가고시에 나왔습니다. 800이 안 된다. 정맥주사 일로 놓지 않는다. 혈압 재면은 또 꽉 조이잖아요. 안 된다. 동정맥류 시술 후 한두 달 경과한 후에 투석을 실시합니다. 이게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매일 자주 진동을 촉진하고 잡음을 청진한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진동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칼륨과 인이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123번 뇌압 상승간 후 상체를 올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이 반자이 파울러스 체위다. 뭔가 뇌압이 쳤어. 머리를 올려줘야 돼요. 그리고 과호흡을 시킨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고삼투성 이뇨제를 투여해서 부종을 빼낸다. 변비를 주의한다. 압력을 주의해야 될 때는 항상 변비 예방을 합니다. 124번 급성 통증 반응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3월달에 나왔습니다. 답이 동공 확대였어요. 이거 뭘까요, 여러분? 교감신경을 자극했을 때 일어나는 생리현상 알아야 되겠죠. 교감신경을 자극했다는 거는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다. 그 순간적으로 몸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동공과 기관지가 확장됩니다. 동기가 확장된다. 동공과 기관지가 확장되고요. 식은땀이 납니다. 땀이 촉진된다. 눈물은 쏙 들어가요. 우리가 교감 선생님 만났다고 눈물이 나오진 않잖아요. 이 교감신경을 교감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암기를 해보자고요. 동공과 기관지가 확장된다. 식은땀이 난다. 눈물은 안 나온다. 방광이 이완된다 했는데 방광이 이완된다는 게 소변이 나온다는 걸까요? 안 나온다는 걸까요? 우리 자궁이 수축돼야 아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쪼여줘야지 뭐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완이 됐다는 거는 안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배뇨가 억제된다. 오줌이 안 나온다. 이 표현을 주의하셔야 돼요. 교감신경은 방광이 이완돼서 소변이 안 나오는 겁니다. 수축이 돼야 힘이 있어서 소변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기도 자궁 수축돼야 나온다. 방광이 이완되는 것은 소변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배뇨가 억제된다. 우리 국가고시 만약에 시험 보러 갔어요. 너무너무 긴장하면 계속 화장실 가잖아요. 그거는 수축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완되면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혈관은 수축돼요. 혈관이 수축되니까 혈압은 올라간다.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조임근, 관략근은 수축된다. 방광은 또 이완되는데 관략근은 수축된대요. 그래서 이 표현에 대해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동기가 확장된다. 동공과 기관지가 확 놀래는 거죠. 그리고 땀샘이 촉진된다. 땀이 많이 나온다. 방광은 안 나와. 그게 바로 이완이라는 표현이고요. 혈관은 수축된다. 이거는 혈압이 올라간다. 그 대신에 조임근, 관략근은 수축된다. 요거는 조금 반대로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광은 이완되지만 관략근은 수축되는 게 교감신경이다. 부교감신경은 요거를 적어 놓으시고 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5번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비대증 남자한테 많이 나오죠. 소변줄기가 가늘고 힘이 없어져요.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자주 마렵고 한번 또 마려운데 또 참기도 힘들고 자다 깨서 소변을 보러 가야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 유치도뇨. 이제 소변줄을 계속 꽂고 있는 게 유치도뇨예요. 단순 도뇨는 일회성으로 이제 잔뇨랑 확인하려고 뽑는 거고, 유치도뇨는 그 도뇨관이 꺾여 있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아랫배보다 아래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흉곽 배관액처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소변 백 주머니는 주기적으로 비워주고 감염 예방을 위해서 폐쇄형을 유지하고 그 입구는 또 알코올솜으로 닦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 위치가 중요하다. 항상 어떤 백 주머니는 몸보다 아래에 놓아라. 127번 두개강 내압이 상승하면 쿠싱 방사가 일어난다. 얼굴이 막 달덩이처럼 붓는 거 쿠싱 증후군이었죠. 쿠싱 반사는 수축기 혈압이 상승하면 섬액이 오고 호흡이 깊고 느려진다. 만성 두통이 장기간 지속되면 뇌종양을 의심해 보아야 된다. 머리가 계속 아프면 뇌종양일 수도 있다. 두개강 내압의 3대 증상, 두통, 구토, 유두 부종. 두통 오고 토도 나오고 머리가 막 붓는다면 내압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두개강 내압이 올 수 있겠구나. 쿠싱 반사 조심해야겠구나. 치매 환자의 사망 원인은 폐혈증이다. 폐렴, 요로 감염, 욕창성 궤양 등의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 치매 환자가 결국 죽는 거는 폐혈증입니다. 폐렴이 걸렸거나 요로 감염, 또 욕창 때문에 감염 때문에 폐혈증이 온다. 132번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로 구분된다. 뇌졸중 중요합니다. 노인성 질환, 치매, 파킨슨, 뇌졸중이 가장 중요한데요. 뇌경색은 막힌 거, 뇌출혈은 터진 거예요. 뇌졸중은 그 손상된 뇌의 그 반대쪽 크로스로 마비가 온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말을 못하거나 이 몸의 팔다리가 부자연스럽거나 그렇다면은 뇌졸중일 수도 있다 해서 빨리 병원에 가야겠죠.
어눌한 말투, 반신마비, 이게 이제 가장 큰 증상이에요. 그래서 말해보세요, 웃어보세요, 이제 좌우 대칭 보고, 만세 불러보세요, 걸어보세요, 이런 것을 테스트합니다. 뇌혈중의 증상, 실어증, 말을 잘 못하고, 평행 감각에 이상이 옵니다. 운동실조증, 손해가 이상하면 운동실조증, 술 찬 사람처럼 걷는다. 136번. 뇌혈관 장애로 인한 편측 시야 장애 시 환자가 볼 수 있는 시야 내에서 실시한다. 건강한 쪽으로 먹게 하고 건강한 쪽으로 다 보게 한다. 뇌졸중은 발생 후 1일에서 3일 동안 금식시킨다. 입원하면 금식합니다. 링거만 놓습니다. 연하곤란 시, 삼킴이 곤란했을 때는 흡인성 폐렴이 오기 때문에 금식도 시키고 마사지도 거의 안 합니다. 파킨슨병, 중추신경계의 퇴행성 변화로 도파민 부족이 원인이다. 도파민 나오면 파킨슨이에요. 안정시에 떨림, 가만히 있는데도 떨려요. 경직, 근육이 뻣뻣하고 경직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동이 굉장히 느립니다. 자세가 구부정하니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글씨를 쓰면 점점 작아지는 소서증이 있다. 파킨슨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추세예요. 뭔가 경직되어 있고 자세가 불안정하고 행동이 둔하다. 그러면 파킨슨이다. 139번 갑상선 기능 항진증. 항진하면은 살이 쭉쭉 빠지잖아요. 식욕은 좋습니다. 체중이 오히려 반대로 떨어져요. 눈이 튀어나옵니다. 우리 왜 갑상선 알코올 있는 사람 중에 눈 막 엄청 튀어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항진증이에요. 빈맥, 발한, 설사가 나옵니다. 항진증, 뭔가 이게 땀도 많이 흘리고 설사도 나오고 살도 쭉쭉 빠진다. 140번 팔과 양다리에 화상 입은 환자가 응급실 내원 시 즉각적으로 원래 화상 환자는 기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했었잖아요. 어떤 간호를 하냐? 너무 팔과 양다리 범위가 넓으니까 쇼크 상태다.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한다. 그 보기에서 가장 근접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41번 갑상선 절제술 후에는 말을 시켜본다. 왜? 후두신경이 손상됐나 살펴보려고. 부갑상선 하면은 칼슘을 떠올리셔야 돼요. 칼슘. 부갑상선 절제술 후에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저칼슘 혈증을 확인해야 된다. 이 혈액 내에 칼슘이 많으면 뼈에는 칼슘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 농도가 굉장히 적어진다. 부갑상선 호르몬은 파라토르몬인데 뼛속에는 칼슘 농도가 굉장히 낮다. 왜? 혈액 중에는 칼슘 농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뼈에 칼슘이 없어서 골다공증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갑상선 절제술을 하면 칼슘을 잘 체크해야 된다.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 무기질은 요오드이다. 뭐 이런 게 나왔었는데 요오드는 체내에서 티록신을 생산하잖아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티록신 결핍에 조심해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식욕 감소, 체중은 오히려 증가해 먹지도 않았는데 변비, 무월경이 온다.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 무기질은 요오드이다. 요붕증, 항이뇨 호르몬 결핍으로 많은 양의 소변을 배설하는 것이다. 후옥항 말씀드렸죠? 내하수체 후엽 호르몬은 옥시토신, 항이뇨 호르몬이다. 145번 공복시 혈당이 126 이상이고 식후 2시간 지났는데 혈당이 200 넘으면 당뇨병이라고 진단한다. 무작위로 검사했는데 200이 넘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당뇨병일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당뇨의 증상들 다음 다식 다갈 다뇨, 가려움증, 체중 감소, 피로감, 권태감, 소변에서 아세톤 냄새, 물도 많이 먹고 오줌도 많이 싸고 그렇습니다. 147번 식이요법은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당뇨 환자 손가락 이렇게 천자할 때 손을 좀 따뜻하게 30초 정도 또는 60초 정도 잡아서 마사지를 해주면서 피를 뽑습니다. 매일 뽑으면 여기 딱딱해질 텐데. 148번 인슐린 또는 경구 혈당 강화제 치료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저혈당이다. 혈당을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너무 떨어져. 그러면 큰일 나죠. 빈맥, 발한, 두통, 혼동, 떨림, 불안, 혈압. 그래서 항상 당뇨 환자는 당뇨병 증명카드랑 사탕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의식이 없어. 그러면 사탕 먹입니까? 오렌지 주스 먹여요? 아무것도 안 먹여요. 의식 없는 사람한테는 입에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저혈당을 방치했다가는 뇌 손상이 입어가지고 생명을 위협한다. 그래서 그 저혈당 시에만 뭐 이렇게 당 확 차오르는 거 먹고 평상시에는 이런 곧바로 흡수되는 당분은 먹으면 안 된다.
149번. 당뇨병 인체 대사 요구량에 비해서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가 적어서 혈당체가 정상보다 높게 나타나는 질환이다. 당뇨는 식이요법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운동요법, 약물요법이 중요합니다. 식이요법은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탄수화물 음식은 다당류로 당이 서서히 차오르는 걸로 먹어야 된다. 1일 총 열량은 환자의 표준 체중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환자의 그 체중이 아니라 그냥 표준 체중이에요. 이 사람이 100kg면은 그걸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 표준 체중이 뭐 한 80이다 그러면은 그걸 기준으로 결정한다. 캔디나 초콜릿 같이 위에서 바로 흡수되는 당분은 평상시에는 금지한다. 저혈당 시에만 먹는다. 우리 그 초콜릿 이런 당과 술은 위에서 바로 흡수된다고 했었어요. 발톱은 무조건 일자로 자릅니다. 트눈이 발생하면 혼자 치료합니까? 무조건 병원 가야 돼요. 당뇨는 발을 조심해야 되니까 상처가 나면 치유가 안 돼요. 치유가 더뎌지는 게 당뇨병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뭐가 안 좋다. 바로 병원 가셔야 됩니다. 150번 당뇨병 환자가 쓰러진 후 입에서 과일 냄새가 난다. 그러면 쿠스마을 호흡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당뇨병 혼수 시에 나타나는 호흡입니다. 호흡의 리듬은 규칙적이지만 비정상적으로 깊고 호흡수가 증가하고 과일 냄새가 난다. 케톤성 당뇨병 혼수 시 쿠스마을 호흡이다. 그러면 임종시의 호흡은 무호흡과 과도호흡이 교대로 일어난다. 숨이 깔딱깔딱 넘어간다는 거죠.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다. 이 두 개 헷갈리지 마세요. 체인, 뭔가 죽고 나서 양손이 이렇게 체인에 묶여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임종시 호흡은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다. 쿠스마을 호흡은 당뇨병 혼수시 나타난다. 151번 백내장, 눈이 뿌연 거예요. 혼탁한 거. 안압을 조심해라. 만약에 다음 중 보고할 사항은 했을 때 갑자기 백내장 수술한 환자가 기침하고 있어. 그러면은 보고해야 된다 이거예요. 기침하고 재채기하면 안압이 올라가니까. 백내장 수술의 간호는 안구 운동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안대를 쓰고 수술하지 않은 쪽으로 눕는다. 압력 때문에. 안압 상승을 예방하라. 무릎은 구부리고 허리는 펴라. 이 자세는 뭐 우리가 신체 역학에 힘쓰는 자세입니다. 미스콜의 자세예요. 무릎은 구부리고 허리는 무조건 펴줘야 돼요. 153번 중이염 수술 환자 귀 수술했어. 마찬가지로 압력 조심해야 됩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게 3월 국시에 나왔어요. 154번 눈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면 절대 안정을 해라. 혈관 손상으로 안압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라. 녹내장, 백내장, 녹내장 퐁당퐁당으로 나오는데 녹내장, 안압이 상승했다, 통증이 있다 하면은 녹내장이에요. 시야가 좁아졌다 하면 녹내장이에요. 156번 백내장과 녹내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체가 혼탁하다, 동공이 혼탁하다 하면 백내장이고요. 녹내장은 안압이 올라가 있다, 안구 통증이 있다, 두통이 있다, 시야가 좁아졌다, 각막이 혼탁하다. 요건 백내장이 아니라 녹내장입니다. 녹각 기억하세요. 각막이 혼탁하다 하면은 녹내장이다. 157번 아동은 유스타키오관이 넓고 곧고 짧아서 중이염이 오기가 쉽다. 달팽이관 청각을 담당한다. 반고리관 평형을 담당한다. 반평밖에 안 돼요. 반고리관은 평형을 담당한다. 우리 왜 이비인후과 가서 선생님 저 달팽이관이 망가졌나 봐요. 뭐 어지러워요 이러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평형을 담당하는 것은 반고리관이다. 반평. 비출혈, 코피 문제 진짜 자주 나옵니다. 코피 마셔도 됩니까? 코피는 버려요. 뒤로 제끼는 거 아니고 고개를 앞으로 숙인다. 얼음찜질한다. 입으로 숨을 쉰다. 코가 막혔으니까. 피는 뱉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성인간호 총정리. 여러분 끝났어요. 너무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저도 지금 입이 안 풀려서 너무 버벅거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해 안 가는 거 첫 술에 배 안 부릅니다. 반복해서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가실 거예요.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